낙동강의 봄 아침. 비가 막 그쳤다. 낙동강은 영천 마을을 조용히 지나며 봄 아침의 희미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큰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축축한 공기가 아직 물에 잠긴 논밭 위에 남아 있었다. 아침 햇살은 대나무 숲 사이로 스며들어 오래된 기와집들 위에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진흙으로 덮인 마당을 치우고 새어 나오는 지붕을 손보며 막 지나간 자연재해의 흔적을 수습하느라 분주했다. 아이들은 작은 흙길 위에서 맨발로 진흙을 묻히며 웃고 떠들다가 강가로 몰려가 물살에 휩쓸려온 물고기들을 잡았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분주하지만 소박한 농촌 사람들의 일상과 어우러져 울려 퍼졌다. 이 평화로운 풍경은 아름다우면서도 고된 노동 속에서도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애환을 품고 있었다. 멀리 강가에서는 마른 몸의 강씨 아저씨가 느릿느릿 강변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낡고 여러 번 덧대어 기운 그물이 걸려 있었고 거친 손은 비어있는 바구니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그의 눈은 강물 위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옆집의 나이가 지긋한 홍씨 아주머니가 집 앞마당에서 소리쳤다. 강씨 아저씨, 이렇게 이른 아침에 또 강가에 나가셨나요? 조심하세요. 이제는 물과 장난칠 나이가 아니잖아요. 강씨 아저씨는 걸음을 멈추고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난 괜찮소. 강은 여전히 흐르고 사람도 여전히 살아있소. 그의 단순한 대답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강씨 아저씨에게 강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간직한 공간이었다. 그는 조용히 다시 걸음을 옮기며 나뭇잎 위에 남아있는 빗방울을 뒤로 했다. 그 빗방울은 그의 마음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낙동강을 따라 걷던 강씨는 은행나무 고목 아래에 자리 잡은 작은 집 앞에 멈춰 섰다. 오래된 나무집은 초록 이끼로 덮인 기와 지붕과 함께 주변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듯했다. 나무 문을 열자 문이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고 안쪽이 드러났다. 소박한 나무 테이블, 금이 간 도자기 몇 개, 그리고 벽에 걸린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이 보였다. 강씨는 테이블로 다가가 소쿠리를 내려놓았다. 희미한 햇빛 속에서 그는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고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손이 살짝 떨리며 그는 사진을 들었다. 어릴 적의 아내와 딸, 지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어린 지연의 환한 미소는 그가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을 저미게 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사진을 제자리에 두고 중얼거렸다. 지연아, 아빠는 여전히 여기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널 기다리고 있단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며 마치 부드러운 위로처럼 느껴졌다. 강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추억에 잠겼다. 10년 전 큰 홍수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아내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고 지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다음 날 그는 강가에서 딸의 작은 팔찌 하나만 발견했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웃인 나이든 홍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고구마 한 바구니와 몇 묶음의 마른 장작을 가지고 있었다. 강씨, 장작 좀 가져왔어요. 어제 보니까 집 난로가 꺼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러면 안 되죠. 강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다. 고맙습니다. 날이 춥긴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이 장작은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홍 아주머니는 웃으며 바구니를 집 한쪽 구석에 내려놓았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혼자 사시는 분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어요. 그녀는 테이블 옆에 앉아 벽에 걸린 가족사진을 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아직도 이 사진을 간직하고 계시네요. 지연이는 강씨를 참 닮았네요. 특히 눈이요. 강씨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연이는 단지 저를 닮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 애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이었죠. 하지만 지키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홍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그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렸다. 자책하지 마세요. 그 해홍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였어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지연이는 항상 강씨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강씨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다. 홍 아주머니가 옳다는 걸 알지만 그의 마음속 공허함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다. 홍수가 지난 후 그는 강가에 앉아 기적을 기다리며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강은 여전히 침묵뿐이었다. 이 강은 제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여기가 지연이를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홍 아주머니가 떠난 뒤 강 씨는 조용히 장작을 정리했다. 그의 하루는 늘 같았다. 이른 아침 강에 나가 그물을 던지고, 점심에는 그물을 껴매고, 오후에는 낚시 덫을 점검했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반복되는 노동으로 손가락 마디는 굳어갔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강가에서 낡은 그물을 점검하던 중 큰 구멍이 난 것을 발견했다. 그는 강가에 앉아 정성스럽게 실을 엮기 시작했다. 그때 지나가던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농담했다. 강 씨, 오늘은 물고기 좀 잡았어요. 아니면 그물만 찢어졌어요. 그는 대꾸하지 않고 살짝 웃었다. 그 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다. 오랜 고독이 그를 모든 조롱에 익숙하게 만들었고, 지연에 대한 말 없는 슬픔에도 익숙하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강 씨는 낙동강가에 조용히 서 있었다. 옅은 햇살이 강물 위에 길게 들이우며 어린 지연이 강가에서 뛰놀며 웃던 모습이 그의 마음에 생생히 떠올랐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다. 언젠가 이 강이 제게서 앗아간 걸 돌려준다면 저는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낙동강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강 아저씨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텅 빈 바구니와 낡은 그물을 챙겨 익숙한 강가로 향했다. 비가 내린 뒤 질퍽거리는 흙길을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듯했다. 강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만 오늘은 어딘가 조금 달라 보였다. 강가의 한 구비에 다다르자 그는 갑자기 멈춰섰다. 울창한 대나무 숲 아래 낡은 천막들로 임시로 세운 작은 오두막이 보였다. 이미 꺼진 모닥불에서 야른 연기가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고 누군가 여기에 머물렀던 흔적이 있었다. 그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 여기 누구 있어요? 강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며 길을 가로막고 있던 대나무 가지를 살짝 밀어냈다. 오두막 안에는 3명의 아이들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커다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가장 큰 아이인 약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두 동생을 보호하려는 듯 앞에 서 있었다. 소년의 헝클어진 머리와 경계하는 눈빛의 강 아저씨는 잠시 멈춰섰다. 너희는 누구니? 여기에 혼자 있니?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걱정이 섞여 있었다. 답변은 없었다. 가장 큰 아이, 진우는 이상한 손짓으로만 대답했다. 강 아저씨는 이마를 찌푸리며 이해할 수 없었다. 중간에 있던 하은이라는 약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오빠에게 바짝 붙어 있었고 작은 손으로 그의 찢어진 옷자락을 꼭 붙잡았다. 막내인 민서는 약 5살 정도로 보였으며 낡은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다. 소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말을 못하니? 강 아저씨는 무릎을 꿇고 다정하지만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배고프니? 아저씨가 여기 빵이 조금 있어. 진우는 강 아저씨의 허리춤에 있는 작은 가방을 힐끔 쳐다보며 잠시 망설였다. 그러고 나서 두 동생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신호를 보낸 뒤 다가와 빵을 받았다. 진우가 두 동생에게 돌아가려는 순간 민서가 갑자기 목걸이를 내밀며 강 아저씨에게 보여주었다. 목걸이는 오래되어 가죽끈이 해졌지만 은으로 된 펜던트는 흐릿한 빛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강 아저씨는 멈춰 섰다. 펜던트에 새겨진 KL-2012라는 글자를 보자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것은 그가 딸 지연에게 7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목걸이였다. 이 목걸이 어디서 난 거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목걸이를 더욱 꽉 쥐었고 눈을 꼭 감으며 뺏길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진우는 즉시 동생 앞에 서서 손짓으로 강하게 저항 의사를 나타냈다. 강 아저씨는 조심스레 손을 들어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했다. 아저씨는 뺏으려는 게 아니야. 그냥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누가 너희를 여기로 데려온 거니? 한참 뒤 진우는 그의 말을 이해한 듯했지만 여전히 침묵했다. 그는 강 아저씨를 바라보며 단호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눈앞에 서 있는 3명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말라있고 더럽고 분명히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였다. 여기에 혼자 있으면 위험해. 하은은 오빠의 손을 꽉 잡고 강 아저씨를 희망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민서는 여전히 구석에 웅크린 채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다.
강 아저씨의 마음속에서 아이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 좋아. 만약 너희가 갈 곳이 없다면 아저씨를 따라오렴. 아저씨 집은 작지만 너희가 잠시 머무를 곳은 있어. 진우는 강 아저씨를 바라보며 유심스러운 눈빛을 보였다. 하지만 하은이 그의 손을 살짝 당기며 수화로 몇 마디를 속삭이자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이제 집으로 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은 강 아저씨가 3명의 낯선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또 짐을 늘리려나 봐. 자기 하나도 간신히 먹여 살리면서 저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저 아이들이 누구인지나 알까? 어쩌면 버려진 아이들일지도 몰라. 강 아저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더 무거워졌지만 뒤돌아보았을 때 하은과 민서의 신뢰 어린 눈빛을 보며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 도착한 뒤 그는 아이들을 위해 난로를 피우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진우는 여전히 문가에 서서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하은과 민서는 난로 곁에 앉아 안도의 빛을 띤 눈으로 강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야. 강 아저씨는 부드럽게 말하며 새 아이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첫 번째 아침, 강 씨의 집에서는 야른 햇살이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소박하지만 아늑한 나무 방을 비추고 있었다. 난로 옆에는 민서가 작은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강 씨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응시하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은은 동생 옆에 바짝 붙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안심시키려 했다. 진우는 문틀에 기대어 서서 강 씨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아침은 현미죽과 몇 개의 절인 오이뿐이야. 강 씨가 부드럽게 말하며 작은 그릇에 담긴 죽을 식탁 위에 놓았다. 맛있는 건 없지만 속을 따뜻하게 해줄 거야. 진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강 씨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다가 두 동생을 향해 돌아섰다. 민서는 죽을 힐끗 쳐다봤지만 손을 대지는 못했다. 먹어도 돼. 나는 아무도 해치지 않아. 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안전함을 주려 했었다. 하은이 제일 먼저 숟가락을 들어 살짝 맛보았다. 따뜻함이 입안에 퍼지자 그녀의 눈이 빛났다. 언니가 먹는 것을 본 민서도 조심스럽게 그릇을 들었다. 진우만이 두 동생과 바깥 세상 사이에 벽처럼 서 있었다. 초기에 함께 지내며 강 씨는 새 아이를 돌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우는 항상 거리를 두었고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때때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강 씨가 민서와 하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항상 그들 사이에 서 있었다. 어느 아침 강 씨가 흔들리는 나무 의자를 고치고 있을 때 진우는 갑자기 민서를 끌어내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는 동생에게 강 씨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 모습을 본 강 씨는 다가가려고 했지만 진우는 즉시 손을 들어 막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강한 경계심이 엿보였다. 난 도우려고 하는 거야. 믿기 힘들다면 천천히 하자꾸나. 강 씨는 따뜻하지만 슬픔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 진우는 순간 멈칫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졌다. 한편 하은과 민서는 점차 강 씨와 익숙해졌다. 한 번은 하은이 장난삼아 작은 부엌을 뒤지다가 오래된 석유 등을 떨어뜨렸다. 강 씨는 소리를 듣고 달려갔다. 하은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떨리는 손으로 깨진 조각을 주워 담고 있었다.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강 씨는 조용히 앉아 조각들을 함께 주었다. 괜찮아. 그냥 등 하나일 뿐이야. 고치면 돼. 걱정하지 마라. 하은은 그를 바라보며 눈빛이 한결 누그러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민서는 여전히 가장 말수가 적은 아이였다. 심지어 강 씨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어느 저녁 강 씨가 찢어진 옷을 꿰매고 있을 때 민서는 갑자기 다가와 낡은 목걸이를 그의 손에 올려놓았다. 동생이 뭔가 말하고 싶어 해요. 하은이 설명하며 동생을 대신해 신호를 보냈다. 이 목걸이는 동생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강 씨는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연약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가 잘 간직할게.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처럼. 강 씨가 새 아이를 온 마음으로 돌보려 했지만 마을에서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 오후
강 씨가 하은과 함께 마당에서 나무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마을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나 씨가 집 앞에 서서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 씨, 이렇게 가난한데 새 아이를 더 키운다니 어떻게 먹고 살려고? 아니면 마을 사람들 동정을 얻으려는 건가? 강 씨는 그녀를 돌아보며 침착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난 동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저 내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나 씨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지만 멀리서 홍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찬사를 보냈다. 그녀는 강 씨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요. 아이들은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밤이 되면 아이들이 잠든 후 강 씨는 난로 옆에 앉아 낡은 그물을 꿰매곤 했다. 아침에 나가 쓰기 위해서였다. 그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꾸준히 일하며 아이들을 위해 돈을 아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서는 잠결에 깨어났다. 그녀는 난로 옆에 앉아 피곤함에 손이 떨리는 강 씨를 보았다. 민서는 조용히 다가가 목걸이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고마움을 담은 눈빛으로 말했다. 삼촌, 감사합니다.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강 씨는 멈춰서서 눈물이 맺힐 뻔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내가 감사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낙동강 위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옅은 햇살이 옅은 안개와 어우러져 마음을 울리는 고요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 강 씨 할아버지의 작은 집에서는 새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며 조용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하은이와 민서가 마당으로 뛰어나가 놀고 있었지만 진우는 여전히 평소의 습관대로 집구석에 조용히 앉아 모든 움직임을 주에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강 씨 할아버지는 문 앞에 서서 새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민서를 볼 때마다 친근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날 아침, 하은이와 민서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놀다가 민서가 목걸이를 떨어뜨렸다. 강 씨 할아버지가 그것을 주워 자세히 살펴보았다. 오래된 목걸이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글을 본 순간 그는 멈칫했다. KL-2010. 그의 손이 목걸이를 꼭 쥐었고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KL, 그가 딸 지연의 7번째 생일에 선물로 준 작은 팔찌에 새겼던 글자였다. 2010초은 그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해였다. 그 해는 거센 홍수로 모든 것이 사라진 해이기도 했다. 그는 집으로 들어가 탁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내려놓았다. 그날의 운명적인 날이 떠올랐다. 강가에서 뛰놀던 지연의 모습, 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거센 물살 속에서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포옹까지. 지연, 설마.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목걸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잠든 뒤 강 씨 할아버지는 조용히 목걸이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옅은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세월과 고통으로 깊게 패인 주름을 드러냈다. 내가 정말 지연이라면 왜 여기에 있는 거냐? 어떻게 살아남았니? 그는 목이 메인 채로 중얼거렸다. 그는 홍수 이후 홍 씨 할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당시 어떤 낯선 여자가 한 아이를 안고 마을을 지나갔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고 물어보는 이도 없었다. 다음 날 하은이와 민서가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강 씨 할아버지는 진우와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진우 앞에 물 한 잔을 놓고 앉으며 인내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진우야, 내가 너에게 몇 가지를 물어봐도 될까? 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목걸이. 그건 어디서 난 거니? 진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손짓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민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민서는 그걸 누구에게도 건네주지 않아요. 너희가 여기 오기 전에 누가 너희를 돌봐주었니?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손짓으로 답했다.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정말 친절했지만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 여자가 우리에게 숲속에 숨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강 씨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마음속의 감정을 애써 눌렀다. 그 여자? 그녀가 목걸이나 민서에 대해 무슨 말을 했니?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떠났을 때 민서는 정말 슬퍼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목걸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강씨 할아버지는 목걸이를 가지고 홍씨 할머니 댁을 찾았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인 홍씨 할머니는 홍수 이후의 모든 일을 목격한 사람이었다. 홍 할머니, 예전에 말씀하셨던 낯선 여자에 대해 기억나세요? 아이를 안고 있었던 그 여자요. 홍씨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며 고민하다가 말했다. 그럼, 기억나지요. 하지만 그땐 아무도 많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몹시 초췌해 보였고, 옷은 젖어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녀가 안고 있던 아이는 매우 약해 보였지만, 얼굴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강씨 할아버지는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었다. 혹시 이 목걸이가 낯익으신가요? 홍씨 할머니는 목걸이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눈빛이 밝아졌다. 이거 지연이 목걸이 아니에요. 분명 기억나요. 그때 당신이 딸 생일 선물로 줬다며 온 마을에 자랑했잖아요. 그녀의 말은 강씨 할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 모든 것이 점점 명확해지면서도 또 다른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민서가 이 목걸이를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는 정말 지연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강 씨는 홍씨 댁에서 집으로 돌아오며 복잡한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웠다. 작은 목걸이는 여전히 그의 주머니에 있었고 이는 과거의 불분명한 사실들을 조용히 증명하는 물건이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그는 진우, 하은, 민서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민서가 그를 보고 짓는 맑고도 여린 미소는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 미소는 과거 지연을 떠올리게 했다. 그날 오후 영천구의 대표 몇 명이 강 씨 집을 방문했다. 사회복지과장 최 씨가 법률 직원 2명과 함께 선두에 섰다. 그는 중년의 남성으로 엄숙한 모습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강 씨, 오늘 저희는 당신이 입양한 새 아이들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최 씨가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강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했다. 마을 몇몇 주민들로부터 당신이 아이들을 키우기에 법적, 경제적 조건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위해 사회복지센터로 보내져야 합니다. 최 씨가 계속 말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 씨는 감정에 북받쳐 말을 끊으며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불효하진 않지만 사랑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가족이 필요하지 차가운 규칙들로 가득 찬 시설이 아닙니다. 최 씨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강 씨를 바라봤지만 여전히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우리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시간은 2주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을 복지센터로 보내야만 합니다. 그 말은 마치 강 씨의 심장을 찌르는 칼처럼 다가왔다. 사람들이 떠난 뒤 그는 현관에 멍하니 서서 하얗게 질린 채 두꺼운 손을 꼭 쥐었다. 정부의 결정은 곧 마을 전체에 퍼졌다. 주민들은 두 파로 나뉘었다. 일부는 강 씨에게 공감하고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비난하며 아이들을 입양한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마을의 작은 찻집에서 항상 엄격했던 나 씨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 말이 맞았어.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운 노인이 어떻게 새 아이를 입양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근처에 앉아있던 홍 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나 씨, 도와주지 못할 바엔 차라리 험담하지 마세요. 강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는 그저 아이들에게 집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홍 씨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요심스러운 눈빛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간소한 저녁 식사 후 강 씨는 난로 옆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진우는 그의 이상함을 눈치채고 다가왔다. 진우는 수어를 사용해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하루 종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강 씨는 진우를 바라보다가 방 한쪽에서 놀고 있는 하은과 민서를 보았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아까 정부에서 왔단다. 그들이 너희를 복지센터로 데려가고 싶어 해. 진우는 손짓을 멈추며 굳어졌다. 하은은 달려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삼촌, 우리를 보내실 건가요? 아니야, 강 씨는 단호히 말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이곳은 너의 집이고 난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뭐든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강 씨가 낡은 그물을 고치고 있을 때 홍 씨가 갑자기 찾아왔다.
그녀는 채소와 쌀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소식 들었어요. 강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홍 씨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홍 씨와 몇몇 마을 주민들, 중년 어부 박 씨, 그리고 잡화점 주인 윤 씨가 마을 회관에 모였다. 박 씨는 큰 소리로 말했다. 강 씨는 새 아이를 입양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그것을 빼앗아 가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부에 강 씨의 사례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마을 주민 한 명 한 명이 서명하며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비쳤다. 새벽이 막 밝아올 무렵 희미한 햇살이 고목 은행나무 가지 사이로 비추며 낙동강 위에 부드러운 황금빛을 드리웠다. 강 씨는 집 앞 텐마루에 앉아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집 안에서는 민서와 하은이 낮은 목소리로 웃으며 헌옷들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여느 때처럼 테이블 한쪽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간단한 아침 식사 후 강 씨는 진우와 함께 강가로 가서 그물을 확인하기로 했다. 진우는 말없이 따라갔지만 여전히 신중한 눈빛으로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결의를 보였다. 이 강이 마음에 드니 강 씨가 강가를 걸으며 갑작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그를 올려다보며 손짓으로 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아름답지만 무서운 곳이기도 해요. 모든 것을 휩쓸어가 버리거든요. 그 대답에 강 씨는 잠시 멈칫했다. 진우의 눈에는 그가 숨기려 했던 고통이 드러나 있었다. 가족을 잃은 슬픔, 마치 강 씨가 겪었던 것과 같은 아픔이었다. 그 마음, 나도 알아. 강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강은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될 수도 있어. 나도 이곳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제 너희가 있어. 난 이 강이 더는 우리에게서 무엇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거야.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눈빛이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그날 오후 강 씨와 진우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갑작스레 큰 폭풍이 몰아쳤다. 비는 거세게 쏟아지고 강풍은 마을의 초가집 지붕들을 흔들어댔다. 강 씨는 새 아이를 집 안 가장 안전한 구석으로 몰아넣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아이들을 감쌌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그는 진우가 익숙하게 들었던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마치 친아버지처럼. 민서는 목걸이를 꼭 쥔 채 두려움에 찬 눈으로 강 씨를 바라봤고 하은은 흐느끼며 진우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진우는 강 씨의 손을 잡으며 작은 손이었지만 단단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강 씨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는 부엌 화로 옆에 앉아 폭풍으로 낡아진 집 안에서 깜빡이는 불꽃을 응시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 더 어려워졌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지나간 뒤 마을 사람들은 강 씨의 집 앞에 모여 수리를 도왔다. 그러나 모두가 선한 의도로 온 것은 아니었다. 문 밖에서 나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다. 집이 이렇게 엉망인데 강 씨가 애들을 돌본다니 정말 생각이 있는 건가? 한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이들을 복지시설에 보내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적어도 먹고 입는 걱정은 없을 테니. 이에 홍 아주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나섰다. 도움이 안 될 거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갈라서지 말고 함께해야 해요. 그녀의 말의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졌다. 일부 사람들은 강 씨의 집 지붕을 고치는데 힘을 보탰고 아이들은 마당을 정리하며 도왔다. 모두가 일하는 동안 민서는 하은의 손수건이 바람에 날려 강가로 간 것을 보고 달려나갔다. 폭풍 후에도 강물은 여전히 거세게 흘렀고 민서가 강가의 바위 위로 내려섰을 때 미끄러지고 말았다. 민서, 진우가 소리치며 동생을 향해 달려갔다. 강 씨는 작업을 멈추고 강가로 뛰어갔다.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져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물살을 뚫고 민서를 끌어올렸다. 아이는 그의 품에서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혼자 강가에 가지 말라고 했잖니. 그는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는 그의 품에 안겨 작은 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아빠. 아빠라는 단어는 강 씨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민서를 더욱 꽉 끌어안았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진우는 가까이 서서 강 씨를 바라보며 이전과는 다른 감사를 담은 눈빛을 보였다. 그날 밤 새 아이가 깊이 잠든 후 강 씨는 부엌 화로 옆에 앉아 민서의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강한 결심을 다졌다.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거야.
그는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은행나무 가지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가운데 강 씨는 무거운 생각에 잠긴 채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슬픔을 상징하는 민서의 목걸이는 그의 주머니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만질 때마다 그는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강 씨가 집 현관 앞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고된 삶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강 씨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강 선생님, 이 편지는 한때 옆 마을에 살았던 한 여성분이 부탁한 겁니다. 꼭 직접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강 씨가 더 물어보기 전에 남자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낡은 편지, 희미해진 글씨. 그러나 한 줄 한 줄이 그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강 선생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민서가 착용한 목걸이는 선생님의 딸, 지연의 것입니다. 그 아이를 그 해끔찍한 홍수 후에 발견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아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운명은 제가 더 오래 돌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더 일찍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민서는 바로 지연, 선생님의 딸입니다. 아이를 잘 보살펴 주세요. 민서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선생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짧은 글귀가 강 씨의 손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요동쳤고 수많은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강가에서 놀던 지연의 모습, 어린 시절 그녀의 맑은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부르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민서가 지연이라고. 그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강 씨는 민서를 불러 함께 앉았습니다. 진우와 하은은 강 씨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그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가 어디서 온 건지 알고 있니? 민서는 순진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으며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언제부터 착용했니? 하은이 대신 신호를 보내며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어떤 여자가 민서에게 주면서 이 목걸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했어요. 강 씨는 손을 꽉 쥐며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민서야, 아마 너는 지연일 거야. 내 딸 말이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놀란 눈으로 굳어졌고 하은은 크게 눈을 뜨고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는 멍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니? 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강 씨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아저씨 곁에 있고 싶어요. 아니, 넌 떠나지 않아도 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넌 여전히 내 딸이야. 민서가 잠든 후 진우는 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내적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 민서가 지연이라면 그럼 저와 하은은요. 우린 아저씨의 친자식이 아니잖아요. 진우의 눈에는 상처받은 감정이 비쳤습니다. 강 씨는 그의 어깨를 잡고 깊은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야. 너와 하은, 그리고 민서는 모두 내 자식들이야. 누구도 누구를 대신할 수 없어.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 날, 강 씨는 편지를 들고 홍 씨를 찾아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홍 씨는 곧바로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강 선생님을 돕는 건 단순한 이웃 간의 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올바른 일을 하셨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홍 씨의 말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주민들은 한마음으로 강 씨를 지지하며 당국에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민서의 출생에 대한 추가 증거가 있는 만큼 재심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강 씨는 모닥불 옆에서 잠든 새 아이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가족을 지킬 거야. 그는 스스로와 아이들에게 굳건한 약속을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은행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작은 집의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주름진 얼굴에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낯선 여인에게서 온 오래된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민서, 하은, 그리고 진우가 놀고 있었고 그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불안을 잠시 가라앉혔습니다. 강 씨가 청원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강 씨가 아이들에게 보여준 사랑을 목격하고 태도를 바꾸며 조용히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와 목걸이는 강력한 증거였지만 그것만으로 민서, 지연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진실이 이 가족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까? 어느 저녁 새 아이가 잠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민서는 강 씨에게 달려와 작은 손으로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아저씨, 하은 언니가 그러는데 저 아저씨 딸 맞아요? 소녀는 순수한 눈빛으로 강 씨를 올려다보며 작지만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씨는 멈칫하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소녀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서야, 진실을 알고 싶니? 소녀는 잠시 멈췄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아저씨 딸이면 예전에 아저씨랑 같이 안 살았어요. 강 씨는 손을 꼭 쥐고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멀어지게 하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데려오기도 한단다. 아저씨는 내가 지연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내가 이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된 건 분명히 알고 있어.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목걸이를 강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서 아저씨, 언니, 오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다음 날 정부는 강 씨에게 최종 결정을 전달하기 위해 관공서로 오라고 통지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새 아이를 불러 모았습니다. 아저씨는 결정을 받으러 가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가 언제나 우리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렴.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앞으로 나와 수화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어디도 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하은과 민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결단에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열린 결말, 최종 결정은 강 씨가 익숙한 마을 길을 따라 관공서로 향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편지, 목걸이, 그리고 민서가 그려준 가족 그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아이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단호함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정부는 강 씨가 새 아이를 계속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할까요? 아니면 민서에 대한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꿀까요?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강 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실을 감추어 가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직면하고 모든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가? 현대 생활과의 연관성. 강 씨와 새 아이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깊은 인류애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아이들이 전쟁, 자연재해 또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가족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쉼터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사랑이 필요합니다. 강 씨처럼 세계 곳곳에는 혈연 관계가 없는 아이들을 조용히 입양하고 돌보며 사랑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 법과 규정은 종종 선의를 가진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결합하려 불우한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단순히 한 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각자가 가족, 인간의, 그리고 관용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